네, 하나의 사진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사진 집중에 대한 의견과 관심이 녹아있는 시간이죠. 사심 소식통 시간입니다. 네, 먼저 댓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팟빵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출석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라면 배달부님께서 3월 18일 새벽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그 3월 이야기 전 11회 편이 업로드되고 나서 확인을 하시고 생존 신고 해주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 들었습니다. 아싸, 오늘 아침 출근길엔 사진 집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출근길 보내셨는지 제가 늘 안부를 묻고 있는데요. 흐뭇한 웃음을 보내면서 사진 집중 힘을 받았습니다. 출근길과 또 퇴근길 그리고 자기 전 사진 집중을 들으면 좋은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도 있었어요. 유튜브로도 업로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듣기 불편하신가요? 제가 여쭤봤더니 불편한 건 없지만 PC 사양이 좀 안 좋아서 팟캐스트를 다른 작업하면서 들으면 좀 느려지는 감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셨는데 뭐 팟빵 순위도 중요하다는 걸 깜빡하고 신뢰되는 부탁을 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라고 하셨지만 전혀 신뢰되지 않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니까 제가 그래서 주말이나 시간을 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업로드하면 또 알려드릴게요 라고 제가 답변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 편을 업로드하고 지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찾아는 봤는데 저도 지난주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뭐 꼬부랑 글자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해서 정신이 없다가 지금 잠깐 또 여유가 생겨서 여유가 생긴 김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근데 저는 좀 멍 때리고 약간 가만히 있고 가만히 뭐 보고 이런 거 좋아해서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하는 방법 찾아보고 업로드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트위터로 반응 이렇게 보내주시고 트위터 하나의 사진 집중 그 내용들도 막 리트윗 해주시고 해주신 청취자분이에요. 아이디어 바뀌었던 것 같아서 아이디는 제가 다음에 안 바뀌면 소개해드려야 되나? 아이디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사진집중 청취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빨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사심 나누이 분들께서 이번 주제 어렵다, 시사적이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제가 좀 사연이 바뀌어서 좀 더 기다렸어요. 다만 제 다짐처럼 재촉하진 않았고 또 한 번 부탁도 이번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사연이 너무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한동안 좀 고민하다가 결론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 이렇게 반응 보내주신 분들과 얘기를 꾸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미처 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들으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또 조그만 경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그랬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시사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한 건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그냥 저도 유행에 한번 편승해봐서 인공지능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지? 그냥 궁금한 마음에서 호기심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제 호기심 때문에 머리 아프셨을 분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머리 아픈 걸 하지 않을게요. 좀 생각해야 되는 주제는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반응을 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좀 더 더듬이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좀 공유할게요. 11회 방송 3월 이야기 주제 때 당신의 사심 1부에서 닉네임 제이미님께서 꿈 이야기를 막 해주셨잖아요. 수능 치는 꿈을 막 꾸고 있다. 저의 꿈은 뭐냐라고 궁금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꿈에 대한 얘기들을 저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어떤 청취자분께서는 제가 닉네임 다 밝혀도 될 것 같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어떤 청취자분께서는 수능을 여러 번 봤던 입장에서
30살까지 그 수능 생각이 나긴 했대요. 그래서 학벌에 대한 좀 뭐랄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릴 때 그게 정말 심했어서 20대를 좀 고통스럽게 보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뭐 취업을 하고 나서는 그게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뭐 서울대 법대 아니면 다 비슷하게 살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청취자분께서는 간밤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대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같이 다시 그 회사를 입사하는 꿈을 꿨는데, 그 부장들이 옆에 있고, 우리끼리 어떡하지? 막 괜히 들어왔어. 이러는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싫은 꿈일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떡하냐라는 걱정에 얘기도 나누기도 했던 꿈인데요. 또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첫 직장에 재입사해서 행복해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꿈을 한동안 안 꿨다고 했다가 요즘 꿈을 꾸는데 자꾸 가족에 대한 꿈을 꾸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엄마, 아빠, 동생이 나왔다가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오시고 뭔가 가족에 대한 꿈을 꿔서 가족이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네, 청취자분 한 분께서는 꿈은 무의식의 반영인데 라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우리들의 무의식에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연을 듣고 그 사연에 대해서 뭐 느낀 것들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메시지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추후에 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사심 소식통 시간이 이 사심 소식통에서 여러분이 함께 이런 수다들을 더 이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월 이야기 지난 회에서 원클릭 원결제님 사연 속에서 이 수업 시간에 야외 수업으로 나갔던 삼천공원이 좋았다라는 반응도 왔었어요. 벚꽃이 아직 피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뻤다라는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찾아가 보시고 하는구나 해서 뿌듯한 마음이었고 저도 삼천공원 4월에는 꼭 다녀와서 여러분과 삼천공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강하솔의 엄마 노래 제가 또 추천해드렸던 노래 중에 좋아서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제가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면 저런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골 멘트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말버릇처럼 자기가 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심집중 주제를 정해봐도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청취자분께서는 기승전 이직님께서 사연을 종종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기승전 이직님이 이때까지 사연을 들으면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대 후 복학이라고 지난해 사연을 보내주는 걸 듣고 헐 제대 후 복학이라니 남자였다니 하는 놀라운 반응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당연히 여자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인 사연도 있고 남자일 거야 했는데 여자인 사연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그런 사심 집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볼륨을 더 키워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물 사연 있었잖아요. 나물 사연 맞나요? 쑥 뜯으러 가시고 이런 쑥국 끓여 먹겠다 하는 사연에 쑥떡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 듣고 좀 웃으셨나봐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기승전 이직님 복학생 시절 회상한 사연 우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로의 얘기를 듣고 네, 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서로 공감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 사심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가족같이 서로 공감하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추임새도 넣으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님께서 제가 그때 3월 생일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잘 태어난 것 같다고 축하를 드리면서. 근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생일 축하곡이 저작권이 있어서 아마 못 틀어드린다라고 했는데, 확정이 아직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저작권이 곧 풀리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작권 풀릴 것 같다 하면서 이 기사 제목을 보니까
GD넷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생일 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저작권 풀렸다. 이런 기사고 2016년 2월 지난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생일 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채워졌던 저작권 족쇄가 마침내 풀렸는데 이 저작권 보유 업체인 워너채펠이 3년여의 소송 끝에 저작권료 반환에 합의했다라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저작권에 이렇게 공고하게 묶여있는지 몰랐는데 그랬네요. 그동안 이 TV 방송이나 영화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음악이 나올 경우에 저작자인 워너채펠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미국의 영화 감독께서 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런 거를 저작권을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면서 저작권 무효 및 저작권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1심 소송에서 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 소송을 거신 분이.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역 법원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이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좀 협상이 나서서 합의에 좀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최종 확정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최종 확정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해피 버스데이 노래 저작권이 풀리면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그럼 주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고 소식통 너무 오늘 많이 채운 것 같아서 빨리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13회 주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던져주셨던 주제들을 꺼내봤는데요. 이름하여 다음 13회 주제는 지금도 생각나는 흑역사입니다. 사심 나눔이 청취자분의 의견 가운데 하나고 따뜻한 봄날이면 마음에 들어오는 뭔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흑역사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괜찮고요. 우리는 극복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닉네임과 함께 여러분의 흑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팟빵, 댓글, 애플 아이튠즈 댓글, 트위터 하나의 사심집중, 그리고 이메일 hananess86@gmail.com으로 여러분의 흑역사, 지금도 생각나는 흑역사에 대한 사연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13회 주제는 이렇게 정하고요. 14회 주제도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11회, 12회를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했으니까, 네, 공평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 가운데, 이번 14회 주제는 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좀 필요한데요. 휴대폰의 녹음 기능, 아마 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잠들어 있는 그 기능을 하나의 사심 집중을 위해서 조금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 14회 주제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사심집중 청취자분의 의견을 반영한 주제이고요. 주변에서의 소리를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30초에서 1분 내외의 소리면 좋고요. 저작권이 문제가 없는 그런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직접 연주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아무거나 좋아요. 머리 말리는 소리,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사심집중 청취자분들과 저와 함께 공유해 보고 싶은 그런 소리, 그 소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왜 보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까지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마 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4월 중간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소리 채취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소리를 탐색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제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시간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저도 구석에 밀쳐뒀던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식대로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선정했고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기능적인 부분의 보완을 인공지능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운행 자동차라든지 혹은 선택을 못할 때 확률로 막 넣어서 돌려가지고 선택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선택에 관련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소망을 제가 인공지능에게 바라는 것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김어준 씨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선택의 누적분이 너 자신이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로봇이 대신 선택해주면 네, 저는 그럼 그 인공지능의 인생을 제가 대신 살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네, 선택을 못하는 채로 그냥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바라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저 40 나누이 분께서 나눠주신 얘기 중에 가장 좀 대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운전이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 잘 하시는 분들, 즐기시는 분들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저는 면허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섭기도 좀 하고 연약한 마음에서 제가 마음을 못 먹고 아직 면허가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잠깐이나마 자동차 업계 관련해서 출입을 하면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정말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면허도 없는데 뭐 자동차를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관련해서 이제 업계 얘기를 제가 막 취재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그래서 곤란함이 많았고, 그런 자동차를 좋아하면 뭐 시승도 해보고 면허가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당시에는 마음의 준비 아직까지도 안 돼 있듯이 면허를 못 딸 것 같고, 당장 뭐 따야 된다는데, 딸 수도 없는 것 같고, 따지 않은 채로 할 수 있는 파트들을 좀 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랬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차에 대해 잘 알면은 굉장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해 이슈를 팔로잉 해 왔었는데 1년 전에 이맘때 자동차 업계 이슈는 뭐 계속된 이슈였지만 전기차 관련 이슈, 수소 전지차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에 관한 것들이 좀 주요한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 작년 이맘때 초. 그리고 수입차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산차는 죽을 못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재작년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안 좋았던 그 여파를 국내에도 러시아 쪽에 좀 활로가 있는 업체들은 좀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런 식의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올해는 아마 인공지능이 가장 좀 화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업계에서.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상용화가 가까운 것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실험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 관련된 이런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판매되는 자동차가 약간의 자율주행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들리거나 고속도로 같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는 기능 같은 것들이 좀 상용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업계에서는 20-30년 정도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히 이제 시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보고 경험을 해본 기자의 르포가 최근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 이걸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의 선두주자로.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구글의 자율주행차, 이거는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들어올 때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줄 안대요. 하지만 구글차는 사람과 달리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무사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데요. 우리는 좀 경험이나 감으로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구글차는 확률과 속도, 궤도를 복잡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인공지능이네요. 교차로를 약 70m 남겨두고 카메라로 신호등을 스캔하고 주변에서 얻은 수천 개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걸 통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구글차를 짧게 타보고 느낀 것들을 쭉 묘사하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민중의 소리에서 이제 이 영어 기사를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써서 전해준 기사도 있는데요. 원문도 있고 워싱턴 포스트 원문도 있고 민중의 소리가 해석해 놓은 기사도 있어요. 제가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막연하게 상상됐던 걸 좀 구체화시킨 이런 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차구나 좀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촬영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했나 봐요.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아직 뭐 상용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보안적인 측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자가 옆에서 타보고 이제 느끼는 바를 써봤는데 여러분도 좀 간접 체험하듯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좀 신기했냐면 좀 섬세하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대요. 기자가 체험했을 때 운전의 기본 역할은 구글차가 기막히게 하지만 운전의 미학, 그러니까 약간 뭐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섬세하게 인간처럼 운전하진 않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차선이 없는 주거구역에서도 구글차가 가운데로 잘 달렸다고 하고요. 이거는 주위 환경에서 입수한 수많은 정보 덕분이라고 하는데 구글차가 저는 구글 지도나 뭐 이런 걸 의존해서 하나 했더니 전혀 구글 지도나 구글 스트리트 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구글 맵을 쓰려면은 구글차가 가려는 경로를 실제는 몇 번 막 가봐야지 잘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맵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D 이미지만 제공하는 스트리트 뷰 같은 경우도 3D 정보를 끊임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구글차에겐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구글 무인 자동차 부분 사업본부장은 구글차를 구글맵을 포함한 인터넷에 연계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보안 문제라고 해요. 외부와의 차단 정도가 낮을수록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킹이 당하면은 이 로직이 다 깨지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큰 이슈니까요.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인간을 대신해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결정을 이 구글차, 무인차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이런 위험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 소스를 통한 이런 정보 수집으로 운행을 하진 않을 건가 봐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좀 굉장히 신기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차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핵심 대상으로 자동차가 꼽히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앞에도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관련 규제와 법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개최한 무인자율주행차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논쟁이 역시나 있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차에 대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과 아니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까지는 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만 거의 해결이 되면 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기사였는데요. 자율주행차가 바꿔놓을 도시공간, 차로는 줄이고 공유차는 늘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차가 보편화가 된다면 우리 이동 방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도시 공간의 모습도 좀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심은 널찍한 차도 중심의 공간이 됐고 또 도시 밖에 근교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이들이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미래보고서, 미래기술과 미래서울에서 보면 자율주행차가 바꿔놓을 도시의 삶을 담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035년이면 전체 자동차 매출의 75%가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거라고 이 미국의 어떤 리서치에 나와 있고요. 2040년이면 자동차가 75% 정도 무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미국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의 전망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좀 정해진 차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기차랑 같은 개념인데 열차가 지나는 철로는 좀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거의 대체가 된다면 역시 그 차 크기만큼이면 되는 거예요. 철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차선 이런 것들도 좀 좁아질 수도 있고 이런 도시 공간 계획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도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의 지분이 줄면은 도시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개별 건물이나 건축 단지 내 주차 공간도 축소할 수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고 해요. 또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동성 확보도 좀 쉬워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 외에도 이 고령자를 위한 복지적인 면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고 가장 먼저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곳이 실버타운이 될 거다라는 예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단순히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했던 부대시설, 이런 뭔가 공간적인 이런 설계들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바라지 않는 것은 감정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의 사심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느끼는 부분까지 인공지능에게 양보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인데요. 물론 감정의 영역을 양도하면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여부를 결정해서 좋은 건 가지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렇게 시스템화돼서 살기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뭐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누워서 하이킥할 일 뭐 이런 것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만 그냥 무언가를 보았을 때, 노래를 들었을 때, 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걸 경험했을 때 샘솟는 감정을 지금처럼 뭐 오롯이 느껴보고 싶어요. 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스마트폰이 발달한다고 해서 제가 뭐 감정을 더 느끼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랑 다만 뭐 감정 처리 스킬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로봇처럼 감정 처리하기 뭐 이런 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한데 사랑 같은 우정 같은 뭐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들은 그냥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제가 누굴 만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왜 그러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심박수랑 이런 걸 뭐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읽던가 막 이렇게 해서 기기가 인공지능이 감정 처리를 알아서 도와서 좀 해석을 해준다면 뭔가 좀 김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이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신체 이상 증상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웃길 것 같은데요. 물론 몸의 어느 부분이 안 좋다 이런 거 점검해주는 인공지능은 유용할 것 같긴 하지만 감정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저의 사심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의 사심에 이어서 사심 국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죠. 제 맘대로 섭취하고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음악, 영화 등 뭐 다양한 콘텐츠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심 곡간입니다. 네, 오늘 사심 곡간에서는 로봇,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인공지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제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은 찾았던 자료들을 좀 더 나눠보는 그런 시사적인 자투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 시대 이런 것들 해서 생각나는 게 보통 영화였잖아요. 영화 얘기를 거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네이버를 통해서 로봇 관련 영화, 인공지능 관련 영화가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짧게 제목이랑 어떤 것들이다 한 줄 정도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고 싶으신 거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 인공지능 관련 이렇게 다양한 영화가 있다. 함께 좀 확인을 해보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 책, 제가 다 읽거나 다 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들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나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때 여러분들의 반응 같은 것들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곡간인데요. 먼저 로봇 관련 영화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그녀, 허라는 영화, 디지털에 담은 아날로그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정말 공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리해 주셨는데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바이센테니얼 맨, 이것도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과지를 쳐서 관련된 영화들을 네이버에서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영화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맨틱 컴퓨터라는 영화가 있대요.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로맨스를 담은 영화고요. 엑스마키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로봇 앤 프랭크라는 영화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린다 라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AI는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감정을 갖고 인간과 교감하는 AI에 관한 영화, 인공지능에 관한 영화 AI입니다. 가위손, 인간과 기계의 사랑 이야기,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관련 얘기로요. 그리고 아이로봇,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은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고,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 기계가 학습 능력을 통해서 배우면서 진화하는 그런 영화, 매트릭스도 미래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SF 영화들은 보통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히노키오란 영화가 있대요. 로봇과의 우정을 담은 영화고요. 사이보그2는 감정을 가진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로봇 소리라는 영화인데 10년 전에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을 만나서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하는데 이성민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 것 같아요. 미생의 연기파 배우 아시죠? 네. 저도 보고 싶다고 생각해놓고 보진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영화들 가지를 쳐서 한번 데려와 봤으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면 보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거의 본 영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SF 장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진 않아서 몇 개 안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시작했다가 종영한, 벌써 작년의 일이라서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TV에 대해서 했던 로봇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다 보진 못했고 한 1, 2회 정도는 본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하이테크 시골 예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할매네 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총 6부작이었어요. 15세 이상 관람과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 아주 짧은 기간 방영을 했었네요. 저는 길게 할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저도 뒷부분을 못 봐서 초반 부분에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챙겨봐야지 해놓고 못 챙겨봤었는데 출연은 이희준 씨, 장동민 씨, 바로 씨, 강남 씨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이 로봇을 가지고 시골 마을로 가서 할머니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신개념 로봇 예능 버라이어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게시판을 찾아보니까 빨리 종영하게 돼서 아쉽다라는 반응들, 2탄을 기다린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첫 회나 그 둘째 회를 봤던 것 같은데 첫 회에 이제 할머니들이랑 로봇이랑 이 연예인이 짝꿍이 되는 거죠.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 로봇과 같이 이제 지내요 이런 거였는데 로봇들이 다 캐릭터가 있어요.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생김도 달라서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바로 씨가 그 본인의 로봇을 데리고 일하러 가는 할아버지 따라서 일하러 이제 밭으로 나가는 장면이었나? 근데 그 로봇을 데리고 가다가 로봇이 넘어진 거예요. 큰 로봇이. 그래서 로봇이 막 산산조각 났던 그 기억.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고 로봇한테 막 케찹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할머니들의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종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봇에 대한 예능도 있었다라는 것. 궁금하신 분들은 뒤늦게지만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근데 뒤에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뭐 로봇의 캐릭터가 다 다르고 뭐 연예인들과의 이런 케미도 잘 맞았던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책도 한 권 소개해 보겠습니다. 로봇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인데요. 구본건 기자가 쓴 책입니다. 2015년 11월에 초판이 나왔고요.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소제목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인데요. 정치 팟캐스트죠.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도 이 책의 저자가 나와서 관련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옛날에 책 나왔을 즈음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그 편을 듣고 호기심을 가져서 책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제 알파고가 부상하면서 정말 이거 읽어봐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다가 아직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여러분과 나누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3월에도 꼬부랑 언어를 공부하는 관계로 제 책을 읽지 못해서요. 그래도 읽겠습니다. 어느 지점에 또 읽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출판사의 그 책 소개를 보면 이 로봇시대 인간의 일은 IT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기술과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방도를 모색해온 디지털 인문학자가 내놓은 우리 시대의 질문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에 대해 거대한 물음을 던지기보다 내일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결의 구본건 기자가 쓴 책이고요. 우리 시대에 불어닥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첨단 기술,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답을 하는 책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질문하고 서술하는 책인 것 같고, 네, 읽으신 분들의 좀 리뷰를 보니까 각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다르신데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혁명으로 인한 실업, 또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책의 일부를 좀 보면 모든 직업이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의 자신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직업관이다. 이렇게 본문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혁명으로 인한 실업과 새 일자리에 대한 그런 화두도 풀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로봇으로부터 대체된 노동으로 인간이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여가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자가 나누는데 미래의 삶에서 여가가 자투리 시간이 아닌 생활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자유로운 시간이 될 거다라는 이런 부분, 또 이것은 곧 자율적인 시간 관리 능력을 모두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과 각종 정보화된 장비가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주는 듯 해도 첨단화된 기술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자투리 시간까지 우리가 정보 기술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도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저도 되게 필요 이상으로 접속해 있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더더욱 개개인한테 이런 주어지는 시간, 여가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계가 모방하기 힘든 지적 기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자는 질문 능력을 꼽았는데요. 기계가 내리는 질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상의 어떤 코드일 뿐이다. 다만 인간은 호기심으로 연결되는 상호작용에 의한 수준을 질문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좀 역부족일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진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호기심에서 비롯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환경을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전수하고 수집하고 이러는 생명체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호기심과 자유로운 질문을 중시하는 사회가 곧 인간적인 사회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기억을 좀 대체하고 저장하는 이런 좀 첨단적인 기능을 가진 기계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나타날 것이고 인간의 기억력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기계에 의존하는 미래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좀 보면요. 프롤로그에는 멋진 신세계를 불러올 로봇 시대가 열리다 라는 제목이 있고 챕터가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챕터 1은 알고리즘 윤리학, 무인 자동차의 등장,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챕터 2는 언어의 문화사, 자동 번역 시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지식의 사회학, 지식이 공유되는 사회,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될까?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일자리의 경제학, 제2의 기계 시대, 내 직업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챕터 5번째는 여가의 인문학, 노동은 로봇이 우리에겐 저녁 있는 삶이 열릴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6번째 챕터에서는 관계의 심리학, 감정을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연애 시대가 온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7번째 챕터에서는 인공지능과학, 인공지능의 특이점, 로봇은 과연 인간을 위협하게 될까? 8번째 챕터에서는 호기심의 인류학,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 인간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9번째 챕터에서는 망각의 철학, 망각 없는 세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10번째 챕터는 디지털 문법, 우리가 로봇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봉건 기자가 쓴 책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는 변화하는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는 것 같으니까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네. 읽고 와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와서 읽어보자고 하니까 좀 웃기지만 네. 관련된 책 중에 이게 가장 생각이 났어서 전 최근에 봐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참 말이 많은 것 같죠? 네. 예,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갑자기 국내 이슈가 되게 했던 이 가장 원초적인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대해서 좀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위키백과에 벌써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보면 알파고 대 이세돌 혹은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하루 한 차례의 대국으로 총 5회에 걸쳐 서울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이다. 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고요. 최초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의 최고 중 최고 인간 실력자의 대결로 주목받았고 알파고가 4승 1패로 최종적으로 알파고가 승리하는 결과를 거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3국까지는 알파고가 다 이겼었고요. 4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1승을 거뒀고 5국에서는 또 알파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대결을 다 지켜보지는 못하고 토막토막 보고 거의 그냥 뉴스로 결과를 접하는 수준이어서 그 대국 자체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좀 트위터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때 막 화제가 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 3월 10일 신문 1면을 어떤 분께서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헤드라인들이 이 3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계속 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졌을 때 다음 날이군요. 3월 9일이 1국이 있었잖아요. 3월 10일 날 그 신문 일면들이 정말 난리 났어요. 인공지능이 어쨌든 이세돌 구단을 이긴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좀 불길하셨나 봐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인공지능 인간을 넘다 헤드라인이, 이런 헤드라인이 많아요. 인공지능 인간을 이기다. 2살 인공지능 5,000년 인간 바둑을 넘다. 인공지능 인간을 넘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 인간이 졌다. 인간 기계에 무릎 꿇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서 이거 다 찍어주신 분 덕분에 편하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이, 정말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이 좀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장하는 분위기가 됐죠. 왜냐하면 계속 이세돌 구단이 뒤에도 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다가 승리를 거뒀잖아요. 4번째 국에서. 4국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또 뭐 인간은 아직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헤드라인이 바뀌었겠죠. 그 바뀐 헤드라인은 제가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추억들을 나눠봤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인간이 졌어요. 다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우리는 평화를 찾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세돌의 3년 전 인터뷰 중에서 어떤 분이 좀 갈무리해 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기억에 남아서 가져왔는데, 3년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대국에서 진 뒤 복귀하는 게 힘들지 않나 라고 물었더니 전혀, 오히려 어떻게 졌는지 모르는 게 더 답답하다. 이기고 지는 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유를 알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 어떻게 이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승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장인은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어떻게 졌는지 모르는 게 더 답답하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국을 져도 복귀를 한다. 근데 뭔가 실패하고 나서 다시 그 과정을 곱씹어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나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데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반응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많은 말들이 막 쏟아졌었는데요. 어쨌든 계속 지는 싸움을 하다 보면 뭔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정말 판을 엎어버리고 프로는 안 그러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점이 어쨌든 4국에서 1승을 거뒀잖아요. 이겼다는 사실보다 3번 지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기든 지든 치열하게 매시합을 복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네, 이렇게.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좀 패배하면 그게 또 처절할수록 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잘 다스리고 이 패배의 쓴맛을 그냥 패배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상대의 허점, 그리고 내가 뭘 못하는지,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단히 계속 연구하는 힘, 그런 것들이 극복하는 힘, 이런 게 승부사의 기질 아닐까, 이런 평도 있었고, 이세돌 구단한테 3연패한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충격이 아예 없었다고는 말을 못하겠고요. 그렇지만 대국을 중단시킬 정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즐겁게 바둑을 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대국에선 흙으로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세돌 구단이 얘기했던 걸 복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반응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관련한 뉴스 이런 거 몇 가지만 조금씩 짧게씩 나누고 사실 곡간 닫아야겠죠. 오늘 곡간 터질 것 같아요. 네, 다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일 없을 거기 때문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최근에 제가 갈무리해 뒀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들으세요. 네. 카이스트 정재준 교수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지배한 인간이 나머지 인간을 보다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우리 삶에 충격을 줄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한테 인간이 지배당한다는 그런 1차원적 생각을 벗어나서 그 기계를 또 소유하는, 그 기계를 장악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글에서는
아마 상당수는 머지않아 로봇개와 산책을 하고 대화도 할 것이다. 그 개는 아무데나 용변을 보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택배를 대신 받을 거다.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대체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같고요. 스티븐 호킹은 인류에게 위협은 로봇이 아니라 그 로봇이 만들어낸 소득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네, 어쨌든 이 기계의 지배가 아닌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의 지배,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왜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에 집착을 할까?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 점포가 일본에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SBS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24일에 일본 도쿄 미나미야 오야마에 인공지능 무인 점포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휴대폰 매장인데 인공지능 로봇 페퍼 10대가 손님 맞이해서 계약 상담까지 알아서 하는 방식이래요. 소프트뱅크가 유명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개장 행사를 했고 일본은 물론 해외 매체 여러 곳에서도 취재를 나설 정도로 화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생각하면은 정말 무인 점포, 인공지능 무인 점포 등장이 당연한 수준일지 모른다.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좀 뭐 이런 몇 가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서술한 기사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링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관련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인공지능 무인 점포를 둘러보면서 뭐 고용, 임금, 정보보호 같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확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자는 강해졌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알파고로 뒤늦게 이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데 기술과 경제 효과만 따지는 이런 좁은 길 말고 법과 제도, 도덕, 사회적 이슈 논의가 좀 두루두루 확장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또 일본에서는 최근에 로봇을 장애인 지원, 노인 사업 관련해서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라는 것들 앞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네, 계속 그런 분위기가 좀 활발한가 봐요. 쇼핑이 불편한 장애인 대신해서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이 쇼핑 대행하는 서비스를 하거나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연을 하고 말상대를 해주는 로봇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로봇, 힐링의 길도 걷고 있다. 인간을 위로하는 로봇이란 이런 기사도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있었는데요. 힐링을 위한 로봇 8호는 2002년 테라피 효과가 있는 로봇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본의 이 8호 로봇이 판매하는 이 로봇이 52cm 길이의 털 달린 물범 로봇으로 손으로 쓰다듬으면 고개를 갸웃하거나 눈을 깜빡인대요. 정말 좀 살아있는 동물처럼.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일본의 그 요양원, 병원에서 환자를 위로하는 기능으로 썼었나 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달 1일에 가전제품의 핵심 키는 힐링과 실용성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 이것이 인공지능 분야에도 옮겨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단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본에서 이 로봇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군요. 로봇이 모든 걸 다 모방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로봇 일자리 관련한 그런 세계은행 보고서가 있었어요. 세계은행은 로봇이 아프리카 일자리의 80%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개발이 덜 된 곳일수록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자리 위협을 더 많이 받겠죠.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에 로봇이 시급 $20 미만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고 미국인 62%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세계은행은 어떤 개발도상국들이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위협받는지 정리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은행 순위가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 일자리 위협 심하게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국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15위 같은 경우 마케도니아입니다. 68%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거다. 그리고 최상위 국가는 큰 문제인데 에티오피아 꼽힌다고 합니다. 정말 도래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다. 네, 그럼 그
또 자동화된 기계를 관리하는 인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철학자 강신죽 씨 강연에서 그 로봇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로봇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로봇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기계가 발명되지 않았을 시절. 그러니까 인류의 대부분이 농경 사회,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에는 노동을 지금보다 길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에디슨 얘기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하는 바람에 전국에 이렇게 밤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기계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역사 쪽에서 이제 기계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을 계속 하게 됐다는, 더 길게 노동 시간이 길어졌다는.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기계 시스템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 밤이 되면 일 안 하고 자고, 밤이 되면 공부 안 하고 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옛날 그 농경 시대에서는 불이 없으니까요. 뭐 촛불 대고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뭐 24시간 뭔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 고단해지지 않았나? 24시간 너무 쉴 수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좀 끄덕여 보게 됐어요. 또 농사는 또 비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네, 농경 사회로 돌아간다면 하는 그런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더 아날로그, 더 옛날을 한번 그리워해보면서 전 또 경험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너무 그런 생활이 고단하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편리하게는 하지만 생활을 무조건 좋게 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뭔가의 변화가 있겠죠. 네.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아야겠네요.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쓴 단편 소설 얘기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소설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작가의 영역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소설도 쓰는 인공지능,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쓴 단편 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제목에서 나온 글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처음으로 경험한 즐거움에 몸부림치면서 몰두해 글을 써나갔다.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 컴퓨터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우선 추구하느라 인간이 맡긴 일을 멈췄다. 네, 일본의 한 문학상 공모전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일반 작가들이 쓴 소설과 겨뤄서 1차 심사를 통과하는 사건 벌어졌다. 네, 그 일부분입니다. 네, 바둑에 이어서 이제 인간의 창작물의 결정체인 소설, 시 같은 문학작품에도 인공지능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에 전했군요. 문학상 공모전인 제3회 호시시니치상 일반 부분에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설 11편이 출품이 됐는데 최소 한 편 이상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향후 20년 내 사회 전반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전문가인 도쿄대 마쪼 유카타 교수는 2030년 정도에 자연스러운 외국어 번역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딥러닝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한 로봇이 인간을 가르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들의 삶이 좀 궁금하네요. 저희 세대는 아마 그래도 저희 세대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경험하긴 하겠군요. 참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배우는, 네. 지금도 뭐, 로봇에게 배우기도 하고. 네. 감이 안 오는, 네. 그런 좀 먼 일 같은데, 이렇게 또 활자로 확인하니까, 당장 닥칠 일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런 관련된 기사들은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나눠봤는데요.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영화, 책, 관련 기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이것저것 잡다한 이야기가 많은 시간이었길 바라고, 노래는 없을까 로봇에 관련된 하고 찾다가 페퍼톤스의 노래 제목 중에 로봇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로봇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침 새벽 일하고 나서 맞이하는 뭐 새벽 공기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그 노래 설명에서는 그래서 페퍼톤스의 로봇, 그냥 제목만 같은 로봇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남기면서 사심곡간을 좀 닫아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집중 12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아야지 했는데 제가 지식이 없는지라 저도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면서 좀 짧은 글들이 많았지만 상상의 나래를 펴보고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너무 복잡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이런 흐름들이 있다. 한번 뭐 다 들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들어본다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번 주제를 좀 저도 모르는 분야니까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찾고 하면서 옛날에 일하면서 맨날 이것저것 찾고 막 했던 그런 느낌이 몽실몽실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다라고 자부하면서 이쯤에서 좀 맺을까 합니다. 다음 13회 주제는 예고해드린 바대로 지금도 생각나는 흑역사입니다. 사심 나눔이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제고요. 팟빵 그리고 애플 아이튠즈, 트위터, 이메일, 메시지 등등으로 여러분의 흑역사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됩니다. 이미 과거는 흘러갔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미리 공지하는 14회 주제는 소리 특집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역시 사심 나눔이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제고요.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 보내주시면 방송은 제가 뭐 소리 수집한 걸로 다 채워야겠죠. 뭐 책이라도 읽을 각오를 하면서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다는 이쯤에서 접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먼 길 함께 오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면서 오늘도 사심 집중하세요.